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문순태 작가님의 도리화가 4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3편에서 신재효는 퉁소장이 노인이 사는 게 구차하고 신분이 천하면서도 그것에 매임이 없이 유유자적하게 바람 부는 대로 흐르면서 살아가는 그를 부럽게 여깁니다. 오늘도 백양사로 길 여행을 함께 떠납니다. 도리화가 문순태. 그러기에 뭐 때문에 박선달님을 부르셨나이까. 금선이도 박선달 때문에 무겁게 짓눌렸던 마음을 푸느라 휴 한숨까지 몰아쉬었다. 차라리 행랑채든 퉁소장 영감님을 오시라고 해라. 애시당초 그 영감과 대작을 할 것을 그랬구나. 신재효는 금선이를 시켜 퉁소장이 영감을 불러들였다. 퉁소장이 영감이 한사코 마다하는 것을 금선이를 2번씩이나 행랑으로 보내 그를 불러들였다. 퉁소장이 영감은 자신의 초라한 몰골로 기생방에 들기가 자괴스러운지 방문 밖에서 한참 동안이나 지식거리며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했다. 노인장, 죄송합니다. 진작에 노인장을 모셔왔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신재효는 퉁소장이 영감을 재촉하여 금선이의 방에 들어오게 하여 술부터 권했다. 자자, 한 잔 드시고 퉁소나 불어주시오. 신재효가 권한 술잔을 단숨에 쭉 비운 퉁소장이 영감은 허리춤에서 퉁소를 꺼내 간장을 끓는 듯 처절애원한 퉁소 소리를 뽑아 올렸다. 끊길 듯 하다가 이어지고 이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끊기면서 취한 마음을 후벼 파기도 하고 메어치기도 하였다. 금선이와 고수도 퉁소장이 영감의 퉁소 솜씨에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퉁소장이 영감이 입에서 퉁소를 떼어 깊은 숨을 몰아쉬자 금선이가 한 곡을 더 들려달라고 술까지 권하며 정중하게 청을 넣었다. 퉁소장이 영감이 금선이의 청을 받아 한 곡조 더 풀자 이번에는 금선이가 답창을 하겠다면서 신재효가 처음 듣게 된 가로지기 타령 한 토막을 뽑았다. 헌데 신재효가 듣기에 사설의 내용이 어찌나 음란한지 술기운이 올라 불쾌해진 얼굴이 꾸릿꾸릿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금선이는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중머리로 뽑아 올려 좌증을 웃겼다. 이상이도 생겼다. 맹랑이도 생겼다. 늙은 중에 입일는지 턱은 있고 이는 없다. 소나기를 맞았는지 언덕지게 패였구나. 콩밭 팥밭 지냈는지 돈붓꽃이 빛이었다. 도끼 날을 맞았는지 금바르게 터져 있다. 생수처 논바닥인가 물이 질퍼덕 고였구나. 무슨 일을 하려 간디 지름지름 하고 있노. 천리 행동 내려오다가 주먹바위가 신통도 하구나. 만경창파 조개인지 혀를 낼름 내밀었으며
임실 곶감을 처묵었는지 곶감씨가 물려있고 만첩 산중으름인지 저절로 벌어졌다. 연계탕을 처묵었는지 닭뼈슬을 달았구나. 파명당을 허였는지 더운 김이 모락모락.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반은 웃어두었구나. 곶감 있고 으름 있고 조개 있고 연계 있으니 제사상 걱정 없네. 금선은 소리를 마치고 그제야 부끄러움을 느끼는지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 아니, 왜 그치느냐? 어서 계속하거라. 정신없이 웃고 있던 신재효가 다그치듯 재촉을 하였다. 더는 모르옵니다. 사설이 그것뿐이란 말이냐? 그렇지는 않으나 알고 있는 것은 그 한 대목뿐입니다. 허허이, 애석해라. 그 좋은 소리를 왜 그 한 대목만 알고 있을까? 금선이는 여전히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린 채 서도에서 태어난 천안 계집 옥녀와 남도 출신 잡놈 병강쇠가 벌이는 음란한 행각을 내용으로 한 가루지기 타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허허, 그런 재미있는 소리판도 다 있다니. 신재효는 시종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 죽은 소리 선생한테서 배웠느냐? 아니옵니다. 기생청에서 은밀히 배웠습니다요. 그 가로지기 타령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이냐? 초산에는 없을 것이옵니다. 헌데 왜 그리 가로지기 타령에 마음을 쓰십니까요? 사설이 재미있지 않느냐? 그보다 더 재미있는 사설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이냐? 손님들 앞에서는 오늘 밤 처음으로 흉내를 내봤습니다요. 허물을 용서하시어요. 허물이라니. 당치 않은 소리. 아주 좋은 소리가 아니더냐. 내 기필코 그 가로지기 타령인가 하는 사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말리라. 그날 밤 신재효는 밤이 늦도록 취하게 술을 마셨다. 삼경이 지나자 퉁소장이 영감과 고수가 물러가고 방에는 신재효와 금선만이 남게 되었다. 몸을 가눌 수조차 없을 만큼 대취한 신재효는 그날 밤 금선이의 안방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 느직하게 일어난 그는 금선이에게 술값과 해웃돈을 두둑하게 주고 서둘러 금선이 집을 나섰다. 그때까지도 그는 작취미성으로 머릿속이 혼몽해 있었다. 신재효 일행이 금선이 집을 나서 내장산 길목으로 접어들었는데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은 금선이가 헐근거리며 뒤따라왔다. 그녀는 작은 옷 보퉁이까지 들고 있었다. 고수도 안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신재효가 가을날 아침 햇살을 담뿍 받고 있는 금선이를 보며 물었다. 날이 따라가려고요. 금선이가 희미하게 웃음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나는 지금 내장산 영은사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더냐?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금선이도 영은사에 갈 일이라도 생겼다는 게냐? 영은사뿐입니까요? 권삼득, 송옥록, 염계달, 모흥갑 같은 선생님들을 만날 때까지 나리를 따라다닐 생각입니다요. 간밤에 약조를 하시지 않았던가요? 신재효는 놀랍기도 하고 난감해지기도 하였다. 간밤에 그런 말을 입박에 내뱉기는 했으나 당장에 그런 소리꾼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요량은
아니었다. 차차 기회를 봐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렇듯 옷 보퉁이까지 들고 따라 나서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설마 내치시지는 않으시겠죠? 당장에는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일이다. 그 사람들과 교분이 있는 처지도 아니고 뭐에 그리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요? 시방이라도 완산에 가면 권 선생님을 만나 뵈울 수 있을 것이고 남원에 가면 송 선생님. 금선이의 말하는 태도가 당돌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고 마음 약한 신재유의 성품으로 당장 그녀를 매정하게 돌려보낼 수도 없었다. 신재유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에이고, 노구는 여기에서 헤어질까 합니다. 신재유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난감한 얼굴로 서 있기만 하는데 퉁소장이 영감이 퉁소를 두 손으로 마주잡고 말했다. 헤어지다니요? 여기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직은 나한테 퉁소를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북풍이 더 드세어지기 전에 고향에 돌아가서 땅속에 묻힐 준비를 해야지요. 퉁소장이 영감은 갑자기 슬픈 얼굴이 되었다. 고향이 어디신데요? 담양이라고 했었죠. 그렇다면 영은사에 들렀다가 같이 가시지요. 신재유는 어쩐지 퉁소장이 영감과 헤어지기가 싫었다. 이상하게도 그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가 부질없는 뜬구름같이만 생각되었다. 그러기에 마음이 편했다. 세상살이를 서두르고 싶지도 않았다. 양반이 아니라는 신분의 한스러움도 사라져버렸다. 그의 퉁소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신의 삶이 한갓 퉁소 소리처럼 바람을 타고 정처 없이 그러면서도 아주 태평하게 하늘 끝으로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자, 이 퉁소를 받으십시오. 그동안 배가 많았소이다. 퉁소장이 영감이 퉁소를 내밀었다. 아니, 이 귀한 퉁소를 왜 주시려고 하십니까? 청입지요. 이 퉁소를 간직하고 계시면 필시 12명류를 터득하게 될 것이옵니다. 퉁소장이 영감은 퉁소를 신재유의 손에 쥐어주고 총총히 발길을 돌렸다. 신재유가 또사미를 시켜 노자를 주게 하였지만 퉁소장이 영감은 한사코 거절했다. 신재유는 퉁소장이 영감의 뒷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멀리 퉁소장이 영감의 초라한 모습이 사라져버린 산모퉁이로부터 한 줄기 서러운 상여소리 같은 퉁소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오는 것만 같았다. 좌우지간에 집을 나섰으니 가는 데까지 가보자. 신재유가 금선이를 보며 말했다. 금선이의 얼굴이 활짝 밝아졌다. 그들은 내장산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신재현은 문득 손에 들고 있던 퉁소를 입에 대고 입바람을 불기 시작했다. 지공을 여다더니 청아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꽃은 꽃이요, 사람은 사람. 남원의 지리산, 영암 월출, 장흥 천관산, 부안의 능가산과 함께 호남 5대 명산의 하나인 정읍 내장산 초입에 들어서자 골짜기 안에서 초겨울의 칼바람이 매섭게 불어왔다. 주황빛으로 타오르는 단풍빛깔이 퇴색하면서 어느덧 신압으로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내장산 초입에 들어서자 월영봉, 설해봉, 불출봉, 망해봉, 연지봉, 까치봉, 신선봉, 연자봉, 잔궁봉 등 9개의 봉우리들이 까치봉을 중심으로 말발굽처럼 좌우로 솟아오른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영은사 가까이 이를수록 9개 연봉들이 추경 9폭 병풍을 둘러쳐 놓은 듯 눈길을 끌었다. 과시, 내장산의 단풍은 조선 8경의 하나로구나. 추색이 시들었으나 아직 단풍의 고운 자태가 기암절경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니 탄성이 절로 나오는구만. 신재현은 산책의 아름다움과 기암 고복의 소려한 장관을 둘러보며 감탄의 소리를 연발하였다. 이런 절경을 두고 내 어찌 이제야 찾아오게 되었는지 모르겠구나. 신재현은 거듭 감탄에 맞지 않으며 영은사를 찾아 골짜기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갔다. 사람의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는 골짜기 안은 적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얼마를 더 가야 영은사가 있느냐? 신재효가 촐랑거리며 앞서 걷고 있는 금선이를 향해 물었다. 영은사라면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합니다. 헌데 영은사까지는 못하러 올라가시려고 그러십니까요? 단풍 구경 하셨으면 그냥 돌아가시지요. 여기까지 와서 영은사를 찾아보지 않고 그냥 돌아가다니. 아직 산길이 멀어서 그럽지요. 한참 올라가야 하는데. 밤을 새워서라도 영은사에 꼭 가봐야 할 일이 있다. 그러니 잔소리 말고 냉큼 앞장서서 길이나 안내하거라. 그러면서 신재윤은 걸음을 재촉하였다. 일행은 한참 동안 굴거리나무며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빼곡하게 들어찬 골짜기를 따라 걷다가 영은사로 올라가는 오른쪽 등성이 길로 휘어들어 약수터에 당도하였다. 금선이가 먼저 약수터에 이르러 두 손바닥으로 샘물을 움켜 마셨다. 이 약수를 마시면 장사가 된답니다요. 금선이가 샘물을 움켜 마시고 나서 말했다. 장사가 된다고 그랬느냐? 작년 가을에 단풍 구경 왔을 때 영은사 스님한테 들었구만요. 옛날 희묵대사라는 스님께서 이 약수를 마시고 장사만큼 힘이 세졌다고 하셨지요. 외적과 싸운 승군들도 이 약수를 마신 후에 적을 맞았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이 약수를 장군수라고 한답니다. 그렇다면 나도 어디 장군수를 좀 마셔볼 거나. 신재윤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샘물 앞에 쪼그리고 앉아
두 손바닥으로 샘물을 움켜 마셨다. 차가운 날씨였으나 샘물은 오히려 미지근하게 느껴졌다. 나리께서도 장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신재요가 약수를 손바닥으로 움켜 마시고 일어서자 금선이가 살포시 웃는 얼굴로 그를 마주보며 물었다. 장사가 되고 싶냐고? 차라리 남봉꾼이 되고 싶구나. 신재요는 그렇게 말하며 은근한 눈빛으로 금선이를 저울질하듯 야리야리한 그녀의 허리를 쓸어보았다. 나리께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봉꾼은 못 되십니다요. 뭐라고? 그건 어째서? 셋내가 착 보면 압니다요. 나리께서는 풍류객은 되실지언정 남봉꾼은 못 되십니다. 남봉꾼 되기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요? 근데 나리께서는 내가 어때서? 남봉꾼은 인물치레만으로는 아니되옵니다. 인물치레만으로는 광대노름꾼이나 되겠습지요. 남봉꾼이 되려면은 인물치레보다는 여자만 보면 체면 내던지고 달라붙는 체면치레에다가 염치불구하고 졸라대는 염치치레에 동지섣달 석간수 모양으로 차갑게 얼어붙은 여자 마음을 말로다가 살살 녹이는 입담치레, 한번 물었다 하면 음기를 쭉 빼는 양기치레에다가 병강서 모양으로 단번에 입이 떡 벌어지게 하는 약물치레. 허나 내가 보기에 나리께서는 그러면서 금선이는 한사코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호호거리며 느물스럽게 굴었다. 그런 금선이를 보고 신재요는 마음속으로 저 기생이 생긴 모양새보다는 훨씬 음축맞은 계집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내 말대로 남봉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너하고 시험을 해보자꾸나. 신재요는 금선에게 녹말을 던지며 산길을 재촉하였다. 영은사는 약수터에서도 톱날처럼 봉우리들이 삐쭉삐쭉 솟아있는 설해봉을 마주보며 가파른 산길을 한참 동안이나 올라가야만 있었다. 영은사는 백제무왕 37년에 영은조사가 내장산의 설해봉 아래에 50여 채가 넘는 절간을 세운 대가람이었다. 그 후 고려 숙종 때 행한 선사가 증건하였으며 명종 때 희묵대사가 삼창을 하기에 이르렀으니 정유대란 때 불타버렸다. 그 후 인조 때 부용대사가 다시 증건하였고 정조 때 영운대사가 오창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었다. 신재요는 자신이 태어난 것은 영은사에 모신 부처님의 은혜로 믿고 있었기에 비록 이곳이 찾아오지는 못했어도 영은사에 대한 역사는 대강이나마 알고 있는 터였다. 영은사는 깎아지른 듯한 바위가 병풍처럼 드리워진 설해봉 아래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온몸이 땀에 흠씬 젖어 영은사에 올라온 일행은 산문에 이르자 아름드리 은행나무 밑에 퍼지르고 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여기서 보니 더욱 장관이로구나. 어쩌면 저렇듯 바위를 마치 목수가 대패로 반듯반듯하게 밀어놓은 듯 하단 말이냐. 꼭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돌담 같구나. 신재요는 초겨울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설해봉의 기암 절벽들을 쳐다보며 감탄에 맞지 않았다.
등성이 아래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자 수목의 메마른 잎들이 물결치듯 하였다. 산문 밖 은행나무 밑에서 잠시 땀을 식힌 신재효는 금선이와 또삼이한테는 절 구경을 하도록 하고 그 자신은 마음을 한껏 다듬어 불전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대원 경지하신 본존이시여, 어인 이후로 이 몸을 이토록 막막한 세상으로 보내셨나이까. 이 세상의 모든 것, 풀잎 하나, 나무 한 그루에도 저마다 불성을 주시고 생명을 점지하신 연유가 있을 터인데 이 몸은 대체 무슨 뜻으로 양반도 아닌 신분으로 세상에 보내내셨나이까. 한갓 수초처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흐르듯 한 세상 그럭저럭 살라고 보내셨나이까. 백일치성을 올린 제 어미의 지극정성이 불천에 닿아 그냥 은혜하는 마음으로 한 생명 점지하셨나이까. 원하옵건대 대원 경지하신 본존이시여, 부디 저에게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초부가 되오리까? 풍류객이 되오리까? 아니면 주유 천하를 일삼는 낭도 낭유도식으로 평생을 마치오리까? 세상에 태어난 것을 단식하며 기녀들과 어울려 음풍농월이나 하면서 음왕하게 명을 마치오리까? 신재효는 오랫동안 본불 앞에 엎드린 채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원망과 절망감과 분통함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의 답을 듣지 못했다. 그날 밤 신재효는 영은사 객방에서 묵어가기로 하고 여장을 풀었다. 그는 저녁 공양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영은사의 주지 영조 스님과 마주 앉았다. 스님은 선승답지 않게 기골이 장대하였다. 어릴 적에 출가하여 범납 40이 지났는데도 얼굴의 살결이 탱글탱글하게 느껴졌고 안광이 등촉의 불빛 속에서도 화염처럼 밝고 이글거리는 듯하였다. 그래, 빈승을 찾아오신 연유가 무엇인지요? 신재효가 주지스님 앞에 넙죽 엎드리자 영조 스님도 합장하며 허리를 구부린 후 천천히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다. 영조 스님은 신재효가 영은사에 찾아온 속마음을 환히 읽고 있는 듯 섬광처럼 빛나는 눈빛으로 신재효의 얼굴을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소생은 고창 사는 신재효라는 사람입니다. 소생의 가치는 광자, 흡자로 한양에서 경주인 노릇을 하다가 수년 전에 고창으로 내려와 관약방을 하고 계십니다. 신재효는 영조 스님에게 그의 가계를 얼추 설명하고 나서 그의 어머니가 영은사에서 백일치성을 올리고 나서 잉태한 일이며 몇 년 전까지 고창 오거리 아래 당산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였으며 2년 남짓 집에서 독선생을 모시고 사서 삼경이며 제자 백가서를 읽었고 글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 양반을 사칭하고 장성 모암서원에 들어갔다가 신분이 발각되어 문매를 맞고 쫓겨난 일 등을 모두 털어놓았다. 영조 스님은 여전히 두 눈을 크게 뜨고
신재요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스님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아무 대꾸가 없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도 무슨 뜻이 있어서 소생을 이 세상에 점지하셨을 것이 아니옵니까? 윤회의 연기에 따라 생하고 멸하지요. 신재요의 무릎에 스님은 한마디로 찰나 말했다. 저 소생은 아무리 글 공부를 많이 한다 해도 출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출사만이 값진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소생을 이 세상에 내놓으셨는지요? 천지간의 삼라만상은 저마다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각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천은 들꽃 한 폭이라도 제자리를 제대로 차지하고 아름다이 꽃을 피워 벌나비를 불러오지요. 이렇듯 땅 위의 만물들이 각기 할 일을 다 해야만이 제왕이라고 해도 목숨이 건재할 수가 있는 게요. 그러니 들꽃이나 한 마리의 벌나비라도 생명이 부실하면은 그 나라의 제왕도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는 게요. 들꽃도 벌나비도 결국은 부처님 안에서는 하나이기 때문이지요. 신재요는 영주 스님의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으나 되짚어 묻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조지 스님과의 면담을 청했던 것이 후회스럽기까지 하였다. 소생에게 부처님의 계시를 일러주십시오. 소생이 장차 어찌 살아야 할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신재요의 그 말에 스님은 눈을 감은 채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인생의 길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 열반에 드는 길을 가르치실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소생은 어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의 눈에는 다 하찮은 것들이지요. 선한 삶도 악한 삶도 한갓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선한 삶은 선한 꿈에 불과하고 악한 삶은 한바탕 악몽에 불과한 게지요.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양반과 중인과 천민으로 구별을 하셨는지요? 신재요는 약간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들꽃이면 다 같은 들꽃이고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인 게지. 명산에 피는 꽃과 이름 없는 야산에 핀 꽃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인과 응보의 연기에 따라 저마다 귀하게도 태어나고 천하게도 태어납니다만 이건 역시 부질없는 시비거리에 불과합니다. 높은 벼슬에 호의호식하는 사람이나 천한 일에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나 따지고 보면 다 무상한 일이지요. 꽃은 꽃이고 사람은 사람인 거와 마찬가지요.
그렇다면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말씀이로군요. 아니지요. 어디 들꽃이 제멋대로 핀답니까? 계절에 맞게 그 크기와 그 빛깔과 향기로 피어나지 않습니까? 하찮은 들꽃도 제멋대로 피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 어찌 함부로 산다는 말이요. 주지 스님은 초면인 신재요를 꾸짖기라도 하는 것처럼 언성을 높였다. 신재요는 할 말을 잃고 한동안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빈승이 그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젊은이는 먼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지시오. 그러고 큰 축복으로 하셔야 합니다. 매미라는 한갓 미물도 여름 한철 울기 위해서 7년 동안이나 땅속에서 고통을 겪어야만 한다오. 그리고 그 매미는 곧 죽게 되지만 닥쳐올 죽음에 대해서 번뇌조차도 느낄 줄을 모르오. 그저 여름 한철 목청껏 울어대는 것이 행복으로 할 뿐이요. 젊은이도 그 들꽃과 매미 모양으로 그대의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시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늘 마음속에 극락을 만드시오. 극락을 만들다니요? 신재요가 고개를 들며 물었다.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극락과 지옥을 만든다오. 그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법이요. 극락을 품고 살아가려면 늘 편안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바로 극락인 게요. 허면 편안한 마음이란 어디서 오느냐? 헛된 욕심을 버리고 넉넉하고도 느긋한 마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저절로 극락이 만들어진다오. 젊은이가 신분이나 탓하고 출사 못한 것을 원망하여 방탕하게 산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요. 그 대신에 다른 욕심 버리고 지금의 신분에 알맞게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산다면 저절로 입에서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게 될 거요. 그게 극락이요. 내 말 알겠소?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다면 저절로 개득이 될 때까지 영은사에 머물면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곰곰 생각해 보시오. 며칠이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생각해 보면 알게 될게요. 영조 스님은 빙긋이 웃었다. 그날 밤 신재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몰아쉬며 몸을 뒤척였다. 무엇인가 명쾌한 해답이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이것이다 싶은 생각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영조 스님 대하기가 부끄러울 뿐이었다.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 무렵에야 얼핏 눈을 붙인 신재요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성적골에서 만난 봉선이며 황룡강변 사거리 주막에서 만난 퉁소장이 노인이 꿈에 나타났다. 그는 봉선이와 퉁소장이 노인을 앞세우고 끝없는 들길을 걷고 있었다. 들길은 분명 들길인데
무릎 아래로 구름이 흐르고 어깨 위에 새들이 날아와 앉았다. 봉선이는 퉁소장이 노인의 퉁소가락에 장단을 맞춰 소리를 뽑았으며 신재효는 그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는 마치 구름 위로 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신재효는 아침 예불을 날리는 북소리에 잠이 깼다. 꿈에서 깨어난 그는 한동안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어느새 들어왔는지 또삼이가 방문 쪽에 서 있었다. 일어나셨구먼요. 땡금 소세하시고 떠나셔야죠. 또삼이는 어느새 떠날 행장을 차린 듯 싶었다. 떠나다니. 신재유는 또삼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짐짓 그렇게 물었다. 그만 집으로 돌아가셔야지요. 집으로? 셋내가 집을 나선 지 2일이나 지냈습니다요. 또삼이는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말했다. 참, 그 퉁소장이 노인 헤어질 때 어디로 간다고 하더냐? 신재효는 꿈속의 일을 떠올리며 다급하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퉁소장이가 헤어질 때 정표로 주었던 퉁소를 꺼냈다. 갑자기 국노인이 그리워졌다. 어쩌면 간밤의 꿈에서 부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퉁소장이 고향이 어디라고 하더냐? 신재효가 또삼이를 향해 다시 물었다. 글쎄오시다. 담양 어디라던가? 담양이라고 했겠다. 담양 어디라고 하더냐? 신재효는 노인의 손때가 끈끈하게 베어든 퉁소를 정겹게 만지작거리면서 다시 물었다. 퉁소장이 노인은 그 퉁소를 주면서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으면 필시 12명류를 터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었다. 신재효는 갑자기 소떼패로 일생을 보낸 퉁소장이 노인의 삶이 부러웠다. 영조 스님의 말 맞다나 퉁소장이 노인도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제자리를 지키면서 아름다운 퉁소 소리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흥건히 적셔줌으로써 자기 할 일을 후회 없이 다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늘 극락을 만들고 살아왔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노구를 이끌고 퉁소 하나에 모든 삶을 의지한 채 떠도름하는 퉁소장이 노인의 얼굴에서 신재효는 극락의 평안함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렇구나. 퉁소장이 고향이 담양 추월산 및 한실마을이라고 했지. 한실에서 살면서 천자문을 떼고 통감 4권짜리까지 마칠 무렵에 남사당패가 들어왔고 부모 몰래 남사당패를 따라 고향을 떠났다고 했지. 그리고 이제 죽을 채비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지. 신재효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헌디 그 퉁소쟁이 노인은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요? 다시 만나고 싶어서 그런다. 다시 만나다니요? 그 노인한테서 배울 것이 있다. 내 평생토록 배워도 못다 배울 것이 있어서. 무엇을 배우시려고요? 설마 퉁소를 배우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퉁소도 배우고 떠돌며 사는 법도 배우고. 서원으로 돌아가셔서 글 공부를 하실 생각은 안 하시고 뭐 그까짓 놈의 퉁소를 배우시겠다고요? 또삼이는 신재유의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신재유는 영은사에서 이틀을 묵었다. 금선이와 또삼이가 한사코 떠날 것을 재촉했으나 신재유는 예정보다 하루를 더 머물렀다. 그는 마지막으로 영조 스님과의 면담을 원했다. 하루 동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나서 그의 결심을 영조 스님한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의 마음속에 가라앉은 수치심을 조금이나마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영은사에서 이틀 밤을 보낸 신재유는 아침 일찍 떠날 차비를 차리고 나서 본존 앞에서 영조 스님이 예불을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렸다. 스님, 그동안 폐가 많았습니다. 신재유는 영조 스님이 본존에서 나오자 허리를 굽히며 하직 인사를 고했다. 떠나시려고요. 예, 스님. 그래, 어디로 떠나시렵니까? 영조 스님의 물음에 신재유는 한동안 대답을 못하고 미적거리고만 있었다. 댁으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로군요. 네, 아직은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요. 허나 스님의 말씀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꿈속에서 부처님의 계시도 받았고요. 부처님께서 무슨 계시를 내리셨는지요? 나이 어린 소리꾼 계집과 늙은 퉁소장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영조 스님은 신재유의 이야기에 두어 번 고개를 갸웃거리는 것 같더니 빙긋이 웃음을 삼켰다. 소리꾼 여자아이와 늙은 퉁소장이라니요. 소리꾼 계집아이는 장차 한여름 매미 모양으로 명성을 날리며 울어보려고 낭속에서 번뇌하듯 공력을 쌓고 있는 아이고요. 퉁소장이는 소떼패를 따라다니면서 한평생 퉁소를 불고 살아왔는데 이제 몸이 늙어서 죽을 준비를 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간 늙은 광대입니다요. 전에 그들을 만난 적이 있는 모양이구려. 예, 장성 모암서원을 떠나서 예까지 오는 동안에 세 사람을 만났는데 어린 소리꾼과 늙은 퉁소장이지요. 그제야 영조 스님은 커다랗게 고개를 끄덕이며 한동안 신재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요? 영은사에 함께 온 기생입니다. 이름난 소리꾼들의 소리를 들려주겠다고 했더니 얘까지 따라왔습니다요. 영은사에는 소리꾼이 없소이다. 알고 있습니다요. 스님, 해서 오늘은 저기 금선이한테 소리꾼의 소리를 들려주려고 먼 길을 떠날까 합니다. 소리를 들려주려고 떠나신다. 그렇습니다요. 남원에 가면은 성홍록이라는 이름난 소리꾼이 있다기에 빈승도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귀곡성을 잘 낸다는 성홍록이라는 소리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예, 언젠가 밤에 진주 족성루에서 그가 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옥중가중 귀곡성을 내는 대목에 이르러 창과 창내의 진경에 들어가서 수많은 청중들은 그들의 슬픈 소리에 모두 눈물을 흘렸으며 그때 갑작스럽게 바람이 일고 촛불이 꺼지면서 하늘에서 귀신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헌데 저기 저 금선이는 송옥록의 변강수인 타령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신재효는 입가에 야릇한 미소를 흘리며 말했다. 변강수의 타령이 무슨 노래요? 잘은 모르옵니다만 저 금선이가 조금 할 줄 아는 모양입니다. 송옥록이라는 소리꾼의 장기는 옥중가, 척벽가, 변강수의 타령인데 그중 변강수의 타령은 송옥록이라는 소리꾼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철문이는 소리꾼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그려. 이것도 모두 모함서원에서 예까지 오는 동안에 주워들었을 뿐입니다요. 내가 보기에는 그대의 갈 길은 이미 정해진 듯 싶소이다. 부처님께서 어젯밤 꿈에 계시를 내리신 것도 그렇고 스님 말씀대로 욕심 버리고 분수를 지키며 마음속에 극락을 품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요. 스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 소생은 이만. 신재효는 영조 스님한테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며 합장을 하고 나서 몸을 돌려 세웠다. 신재효가 한사코 말렸는데도 영조 스님은 산문 밖까지 따라 나와 배응을 해주었다. 그리고 스님은 마지막으로 합장을 하며 젊은이의 이름을 잊지 않을 것이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재효는 스님의 그 말에 정중한 예를 갖추면서도 얼굴 한 구석에는 씁쓸해한 그림자가 얼핏 흘렀다. 따지고 보면 이름도 모두가 허명이 아닌지요. 한갓 꽃은 꽃이고 사람은 사람일 따름이 아니겠는지요. 신재효의 그 말에 이번에는 영조 스님이 쓸쓸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렸다. 영조 스님은 한참 동안이나 산문 밖 늙은 은행나무 밑에 서서 신재효의 일행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합장을 하고 서 있었다.